그냥 한국말 말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도 좀 놀랐어요. 이젠 한류가 세계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도 놀랍지도 않은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 강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가 반갑지 않은 대륙이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유럽의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엘리트 의사들의 한국행 러시에 지금 프랑스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연봉 3억 원, 파리 생강변 아파트, 8주 휴가를 모두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한 프랑스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피 르블랑 박사의 충격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소피 르블랑입니다. 35살, 파리 중심가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난 10년간 파리 생피타세르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파리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뇌졸중 초기 대응 프로토콜로 최연소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르본 대학 물리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유명 제약회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학과 과학의 세계에서 저는 왕관을 쓰고 태어났죠. 파리 16구의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200년 된 건물의 5층, 아침마다 에펠탑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곳이었죠. 인테리어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완벽하게 꾸며진 그곳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주말이면 부르고뉴 포도원으로 와인 시음 여행을 다녔고 여름 휴가는 항상 지중해 남부에서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병원에서 저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동료들은 절 로봇 소피라고 불렀어요. 감정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진단 기계가 되었습니다.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는 제 머릿속에서 방정식이 되었고 치료는 그 방정식의 해법이었습니다. 르블랑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레지던트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감정은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뿐이야. 환자에게 필요한 건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지식이야. 그날 밤 홀로 아파트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창밖 파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이 제 마음속까지 비추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마르크와의 관계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제가 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사실은 제 자신의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3명을 살렸다. 심정지 환자, 뇌출혈 환자, 다발성 외상 환자. 모두 성공적으로 안정화시켰다. 마르크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내일은 새 와인바를 시도해볼까? 아니면 그냥 푹 자는 게 나을지도.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치 일기가 아니라 환자 차트를 기록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금발 단발머리, 깔끔한 화장, 고급 브랜드의 옷.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은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화요일 저녁, 평소보다 조금 한산한 응급실이었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성,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 피부는 황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5배입니다. 복부 초음파 긴급히 준비하세요. 신속한 검사 결과 환자는 급성 담낭염과 함께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피에르 모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 모로인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현 여당의 중진 의원이자 우리 병원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했기에 즉시 수술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때 병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르블랑 박사, 모로 의원은 내일 중요한 의회 표결이 있어요.
지금 수술하면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표결 후로 수술을 미룰 수 없을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분명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지연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 후 병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블랑 박사, 당신의 연구비 지원건이 이번 주에 결정되는 거 알고 있죠? 모로 의원은 그 위원회 의장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과 경력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었죠. 결국 저는 의사로서의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모로 의원의 수술을 진행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파리에서의 마지막 수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와 함께 식사하던 동료 의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장이 내가 수술 중 실수를 했다고 소문내고 다녀. 모로 의원이 후유증을 겪을 거라고. 이번 연구비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병원 법률 고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의료 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르블랑 박사,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저는 병원 내 의료 윤리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의학 저널에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출판되기도 전에 제 신원이 누출되었습니다. 병원장의 강력한 압박하에 저널은 기사를 철회했고 저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강제 휴직을 당했습니다. 출근하려는데 보안요원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죄송합니다. 당분간 병원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물건들은 박스에 담겨 경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의 경력, 연구, 환자와의 관계가 단 하룻밤 사이에 박스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와인병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에펠탑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의 벽이 무너졌고 제 안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옛 스승인 벨포트 교수였습니다. 소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내일 내 사무실로 와주겠니? 내게 보여줄 것이 있어.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벨포트 교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의대 시절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었고 은퇴 후에도 국제의학 교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어서 와. 커피 한잔 하겠니? 저는 그가 내민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소르본 대학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소피, 넌 항상 내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며칠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터라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제 파리에서 제 경력은 끝났어요. 누구도 저를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벨포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는 것이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일 수도 있지. 내게 지난주 도쿄 국제응급의학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어. 내가 직접 가기 어려워서 자료만 받아왔는데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그는 태블릿에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습니다.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민준 교수였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의료 기술과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을 결합했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 원격으로 초기 평가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와 대형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도 서울 중심가와 동일한 수준의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환자 생존율이 23%나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자의 신체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치료 과정에 통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자 중심 생태계 접근법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벨포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지?
김 교수는 내 오랜 친구야. 그가 연락해왔는데 외국인 의료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더군. 3개월간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고 동시에 서구 의학의 장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아는 것이라곤 삼성, 김치, 그리고 한류 정도뿐인 나라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에요. 게다가 언어도 전혀 모르는데요. 벨포트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낯선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 게다가 김 교수에 따르면 그들의 의료진은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 무엇보다 소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거리를 두는 것 아닐까?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파리의 풍경, 그러나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3개월이라. 그 정도면 상황이 정리될 시간은 되겠네요. 벨포트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누가 알겠어? 3달 후엔 돌아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 교수에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참여 결정을 환영합니다. 도쿄에서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뇌졸중 초기 대응 프로토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뵙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해남군. 지도를 찾아보니 한국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파리의 번화가에서 한국의 시골까지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입국장에는 소피 르블랑 박사님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통역사 박지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습니다. 파리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에요.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도시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해남은 많이 다를 거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KTX라는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빌딩 숲은 점차 푸른 산과 논으로 변해갔습니다. 파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빛 들판과 그 위에 점점이 박힌 농가들, 그리고 그것을 감싸 안은 산들. 목포에 도착하자 김민준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도쿄 심포지엄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젊고 활기찬 인상이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환영합니다. 드디어 직접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독특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억양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김 교수는 해남의 의료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남은 한국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에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남은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여럿 앓고 계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농촌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죠. 해남군립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외관은 작고 소박했지만 내부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작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원격 진료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김 교수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계획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해남에서의 적응 기간 후에 더 작은 섬마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도라는 섬인데 그곳 보건소의 의사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쉬게 되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해남도 충분히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섬으로 간다니요? 걱정 마세요. 진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육지와의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야말로 우리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진도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 작은 보건소 앞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온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첫 환자는 85살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지연 씨의 통역 없이도 직접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쌤 맞지? 내 다리가 자꾸 아픈데 한번 봐주겠나? 저는 할머니의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명백한 관절염 증상이었고 평소 같았으면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을 것입니다. 관절염입니다.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지연 씨가 통역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은 싫어요. 지난번에 약 먹고 속이 아팠어. 그냥 우리 방식으로 치료할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의학적 조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보건소 간호사가 다가와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약보다 뜸과 찜질을 선호하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전통 방식에 익숙하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을 포기하고 민간요법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선호를 존중하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뜸과 함께 몇 가지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와주세요. 지연 씨가 통역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른 의사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어. 그날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신뢰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어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 키트를 들고 지연 씨와 함께 어항으로 달려갔습니다. 60대 남성이 배에서 미끄러져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상처는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깊어요. 봉합이 필요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하지만 환자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항해야 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소독과 봉합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처치가 끝난 후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네. 의사 선생. 내일 고기 잡아오면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 줄게. 다음 날 정말로 그 어부는 신선한 생선 한 상자를 보건소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감동했지만 당황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받을 수 없어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거절하면 오히려 그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어색하게 선물을 받았고 그날 저녁 집주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한국식 생선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놀라웠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고 파리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치료하고 그의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파리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연결감이다. 이곳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복잡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다.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만이 있을 뿐. 점점 저는 진도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한국어 기초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환자들의 선호와 생활 습관을 존중하며 치료법을 조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로봇 소피가 아니었습니다. 환자 하나하나를 개인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 교수가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르블랑 박사, 놀랍게도 진도의 보건소 방문율이 30%나 증가했더군요. 주민들이 당신을 매우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김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번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다음 주 전국 농촌 의료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르블랑 박사님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에서의 컨퍼런스. 다시 도시로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 전과는 달리 그 생각이 그리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섬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보건소를 점검했습니다. 3일간의 출장 동안 대체 의사가 올 예정이었지만 제 환자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사님. 제가 잘 살펴볼게요. 보건소 간호사 윤미 씨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이 작은 섬이 제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도시의 북적거림이 저를 반겼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그저 현대적인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도의 여유로운 리듬에 익숙해진 후라 서울의 빠른 템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컨퍼런스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서 김 교수를 만났고 그는 저를 여러 의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 교수의 동생인 김수민 박사도 있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형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도에서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수민 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 컸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곳 서울이 더 낯설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매력입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죠. 수민 박사는 40세의 신경외과 의사로 김 교수와 달리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그의 영어는 미국식 억양이 강했고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적 가치관을 동시에 지닌 듯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저는 농촌 의료에서 환자 중심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의학적 데이터와 통계를 중심으로 발표했겠지만 이번에는 진도에서 만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진단과 치료 프로토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진도에서 저는 환자의 삶 전체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약을 거부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경험에서 비롯된 선택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한 의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보다 환자의 문화적 선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것이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적 의학을 실천합니다. 다만 환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의 조화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수민 박사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한식당이었는데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의사들도 놓치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농촌 의료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파리에서의 경험과 진도에서 배운 것들을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온 것은 파리의 병원에서 겪은 윤리적 갈등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모로 의원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프랑스에서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맞섰고 그 결과 경력에 타격을 입었죠. 한국에서는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면 충돌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 날 수민 박사는 저를 자신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 결혼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관심과 호의의 표현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파리도, 서울도, 진도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민 박사와의 만남이 제 마음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도로 돌아온 지 2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환자였습니다. 고열, 호흡곤란,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폐렴 증상. 처음에는 단순한 계절성 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5명, 그 다음날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미 씨, 이건 보통 독감이 아닌 것 같아요.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고 증상도 심각해요. 윤미 간호사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가 떠오르네요. 즉시 목포시립병원으로 검체를 보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임시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의심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 마을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공포도 함께 번졌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온 뒤로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온 의사가 병을 가져왔다는 소문이 있어. 윤미 간호사가 마을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법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였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대응팀이 진도로 파견되었고 섬 전체가 임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응팀 팀장은 전염병 전문가 김태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르블랑 박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23명이고 접촉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당신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죠?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나요? 그의 말투에서 저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주일간의 자가격리와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전에는 서울에 다녀왔고요. 김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서울에서 누구를 만났죠?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서울에서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 병원 방문, 그리고 수민 박사와의 만남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당신도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건소 운영은 우리 팀이 맡겠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배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신뢰받던 의사에서 잠재적 위험 인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주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멀리서 저를 피했습니다. 그때 윤미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들은 그저 겁에 질린 것뿐이에요. 곧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다음 날, 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박사의 팀은 체계적으로 대응했지만 작은 보건소의 시설로는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헬리콥터로 목포시립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날씨가 악화되면서 이송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숙소에 고립된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르블랑 박사, 상황 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혼란스러워요. 주민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쉽게 누군가를 탓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환자들입니다. 태우 박사는 뛰어난 전문가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직접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한국식으로 접근해보세요. 간접적으로, 천천히. 그날 저녁, 보건소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윤미 간호사와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지만 반가워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김 박사님이 알면 화낼 텐데. 그래서 조용히 왔어요. 상황이 어떤지 알려줄 수 있나요? 윤미 간호사는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 배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의약품이 부족했고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의 접근법은 매뉴얼에 충실했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코로나 초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적어 윤미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파리병원에서 사용했던 자원 최적화 방법이에요. 김 박사님께 직접 말하기보다는 마치 간호사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처럼 조심스럽게 제안해보세요. 다음 날 윤미 간호사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 박사가 간호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산소 관리 시스템과 약물 투여 순서를 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증 환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2, 3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확진자가 60명을 넘었고 2명의 고령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졌고 일부 주민들은 보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의사를 추방하라. 제대로 된 한국 의사를 보내달라. 그들의 외침이 제 숙소까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때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르블랑 박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고 눈에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의료진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는 밤새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김 박사는 뛰어난 전문가였지만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반면 저는 국경 없는 이 사회 활동을 통해 자원 부족 상황에서의 대응에 익숙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백업 발전기가 있었지만 산소 공급 장치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한 노인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동 산소 주머니를 가져오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동 주머니는 단 하나뿐이었고 그것마저 다른 환자에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 산소통과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저 산소통과 마스크, 그리고 수액 세트를 주세요. 급히 임시호흡 장치를 만들어 환자에게 연결했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장치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국경 없는 이 사회 활동 중 시리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김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끔은 매뉴얼을 벗어나 생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위기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회관을 임시 격리 시설로 전환하고 경증 환자들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보건소는 중증 환자 전용으로 재구성했고 마을 주민들 중 회복된 사람들을 보조 인력으로 교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주일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총 79명이 감염되었고 3명이 사망했지만 초기 예측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였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자 마을 주민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마을 회관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제가 들어서자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우리 마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점 용서해 주세요. 이장님은 저에게 보자기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자기처럼 여러 조각이 모여 하나가 되듯이 박사님도 이제 우리 마을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찾지 못했던 것, 바로 소속감과 인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마을에서 제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민 박사였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진도 전염병 대응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어요. 다음 주에 진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앞에 두 갈래 길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파리로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한국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민 박사의 방문은 예정보다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전염병 사태 직후 그는 공식적인 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사단과 함께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제외했을 때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이번 사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조사단은 이틀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고 마지막 날 저녁 수민 박사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진도의 작은 해산물 식당이었는데 창가에서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전염병 대응에서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민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서양 통합 의료 센터라는 건데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서구 의학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동양 의학과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할 기회라니 제 경력에 큰 도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프로그램은 한 달 후면 끝나고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 더 머무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기적인 협력을 원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미 간호사와 주민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와 함께 제가 계속 있어주길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의 벨포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 자네 소식 들었네. 진도에서의 활약이 의학 커뮤니티에서 화제야. 정말요? 프랑스에서도 알고 있나요? 물론이지. 자네가 개발한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의 대응 프로토콜이 국제 저널에 실렸어. 그리고 파리 병원에서도 자네에 대해 재평가하는 분위기야.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상황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 생피타세르라 병원에서 자네를 다시 초빙하고 싶어 해. 이번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연구부장 직책과 함께 흥분된 목소리로 교수님은 파리로 돌아왔을 때의 화려한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모로 의원 사건은 결국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서 진실이 밝혀졌고 병원장은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병원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개혁 중이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두 가지 제안을 저울질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명예를 회복하고 화려한 경력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고민 끝에 벨포트 교수와 수민 박사, 그리고 김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미팅이 열렸습니다. 벨포트 교수는 화상으로 참석했고 수민 박사와 김 교수는 직접 자리했습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이해하고 싶어요. 3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다양한 제안과 조언이 오갔습니다. 벨포트 교수는 파리로 돌아올 경우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민 박사는 한국 정착 시 필요한 절차와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수민 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다 했으니 이제는 개인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아니, 소피, 당신이 한국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의학적 협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역시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민 씨,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그것만으로 내릴 수는 없어요. 제 인생 전체에 관한 문제니까요. 서울에서 진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파리의 번화한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도로 돌아온 후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며칠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파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한국에 정착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어쩌면 정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소피, 무슨 소리니? 내 인생과 경력이 모두 여기 파리에 있잖아. 아버지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에서 내게 주어진 새 기회에 대해 벨포트 교수님이 말해주셨어. 모든 게 해결됐다고.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있다고 생각하셨고,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 믿으셨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 개인적인 행복? 아니면 의미 있는 삶?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니 소포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것이었고 보낸 사람은 마르크였습니다. 놀라움 속에 소포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던 프랑스 소설책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피,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언젠가 내 새로운 삶을 보러 가고 싶어. 항상 응원할게. 마르크. 그 편지는 제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진정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삶은 도전적이지만 충만했습니다. 수민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남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기쁩니다.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부터 비자 문제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날 벨포트 교수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결정을 설명하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수님의 답장은 짧지만 따뜻했습니다. 소피, 내 선택을 존중한다. 진정한 의사는 어디서든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법이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파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후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의사 면허 취득 과정, 문화적 차이 등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의 어머니가 저희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카탈로그와 한복 디자인 샘플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결혼식 준비 때문에 찾아왔어. 우리 전통 방식으로 할지, 서양식으로 할지 생각해봤니? 솔직히 말해 저는 결혼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간소한 시민 결혼을 선호하는 편이었고, 화려한 결혼식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바빠서. 수민의 어머니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수민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특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프랑스인도 한국인도 아닌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 박사의 제안으로 경기도의 한 사찰에서 일주일간 템플 스테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연못의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라 변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물인 것처럼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를 정의하려 했습니다. 파리의 엘리트 의사, 진도의 외국인 의사, 그리고 이제는 서울의 통합의학 전문가로.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 있는 진짜 저는 누구였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예불이 끝난 후 스님이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 조각이었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치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천년된 은행나무의 일부로 무수한 풍파를 견뎌온 나무지요.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박사님의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경을 새로 쓴 것처럼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민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요. 저는 제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을 보셨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제 직함이나 국적이 아니라 제 선택과 행동이라는 것을요.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수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네요. 서울에 돌아와 제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곳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도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도 모두 이제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템플스테이 경험 후 저는 병원에서의 업무에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왔습니다. 한의학 부서의 의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신뢰 관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동서해양 통합의료센터에서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동안 의료 자문 직책으로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센터 개소 한 달을 기념하는 작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서양의학팀과 한의학팀, 그리고 행정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센터는 98%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병원장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두 의학 체계 사이의 통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 프로토콜 수립에 있어 이견이 많습니다. 한 한의사가 지적했습니다. 서양 의학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환자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수민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외부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의 목표는 결국 치유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목표는 같죠. 잠시 침묵 후 계속했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최신 의료 장비와 약물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진도에서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환자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치료했죠. 두 경험 모두 가치가 있었고 때로는 그 융합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진도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한약과 항생제를 병행해 효과를 본 환자,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함께 받아 회복 속도가 빨라진 환자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과장인 김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블랑 박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영역만 고집했던 것 같군요. 그날 회의는 새로운 통합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일원으로 지명되었고 양쪽 의학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민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긴장됐어요.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외부자의 시각이 가장 명확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수민 박사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강변은 벚꽃이 만개하여 마치 분홍색 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봄은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파리의 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 한국으로 돌아와 겪은 영문화 충격, 그리고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느꼈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외부인 같은 기분을 자주 느껴요. 너무 서구화되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너무 냉정하고 기계적이라는 말을 들었고, 여기서는 너무 직설적이고 서구적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점일 수도 있어요.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세계 사이에 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통합치료 프로토콜 개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 충돌이 많았지만 조금씩 공통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법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저는 진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환자가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선호도를 존중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단기간 봉사자가 아닌 의원의 공동 운영자로서 섬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민과 함께 방문한 의원은 진도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공간이었고 기본적인 의료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전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시면서 매물로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은 새 의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의원을 둘러보는 동안 문득 윤미 간호사가 생각났습니다. 연락을 취해보니 그녀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제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돌아오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다음 날 마을 이장님과 주요 주민들을 만나 의원 재개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통합의료라는 개념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약을 먹으면서 침도 맞는다는 건가요? 수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두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겁니다. 때로는 서양의학이, 때로는 한의학이, 때로는 둘의 조합이 최선일 수 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블랑 박사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염병 때 보여주신 헌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옛 환자 중 한 분이었던 강 할머니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민과 저는 할머니의 작은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시골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돌아오신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같이 늙은이들은 젊은 의사들이 시골에 오길 꺼려해서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의사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도시의 대형 병원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관계였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진도 의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고 통합의료 프로토콜을 농촌 환경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2번은 진도에서 나머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한국 의사 면허 취득이었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언어 시험부터 의학 지식 검증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시험 준비 중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민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도 의료 자문가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에 힘을 얻어 매일 밤 한국어와 의학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만든 의학 용어 플래시카드로 출퇴근 시간에 암기했고 주말에는 수민의 도움으로 모의 시험을 보곤 했습니다. 석 달의 준비 끝에 마침내 예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최종 면허까지는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었지만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수미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짧은 휴가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잖아요. 진도도 아름답지만 제주도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검은 화산암과 에메랄드빛 바다의 대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제주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한라산 등반, 성산일 출봉 관람, 그리고 작은 어촌마을에서의 신선한 해산물 식사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수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피 르블랑,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죠. 나와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청혼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수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민이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사실 제 가족도 여기 와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수민의 부모님과 누나가 몇 테이블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르블랑 박사님, 아니 이제는 소피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아들이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약혼 소식은 병원 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세린이라는 딸을 얻었습니다. 금발 머리카락과 동양적인 눈매를 가진 세린은 그 자체로 두 세계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세린이가 돌을 맞은 날 진도의 작은 의원마당은 축제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돌잔치 전통에 따라 다양한 물건들이 담긴 돌상이 차려졌고 마을 주민들과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세린이를 안고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자, 세린아, 이제 내 미래를 선택해 볼 시간이야. 돌상에는 연필학자, 동부, 실장수, 청진기의사,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추가한 프랑스 국기와 한국 국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세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손으로 청진기와 두 국기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두 세계를 잇는 의사가 될 운명이구나. 우리의 진도 의원은 점차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갔고 통합의료센터의 첫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통합적 관리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의 모델에 관심을 보이며 다른 농촌 지역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국 각지의 의사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통합의료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피,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당신을 통합의료센터의 특임 교수로 임명하기로 했대요. 외국인 의사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제 경험과 지식을 차세대 의료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같은 주 파리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벨포트 교수로부터 온 이메일에서 파리 의과대학이 저를 명예 교수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의학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교수직을 맡게 된 것은 제 여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온전히 속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바닷가에 모여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세리는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수민과 저는 해변에 앉아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소피, 행복해요? 수민이 문득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한국의 작은 섬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의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소속감을 찾았어요. 더 이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곳에 조금씩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강점이 되었죠. 수민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세계 시민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 진도의 소중한 구성원이기도 해요. 세린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3살이 되었고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사용했습니다. 엄마, 아빠, 바다의 별이 떨어졌어요. 수민이 웃으며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건 별이 아니라 햇빛이 반사된 거야. 우리 딸. 세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어쩌면 아직 중간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린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결코 경계와 한계에 갇히지 않을 거야. 너는 두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모두 품은 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세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엘리트 의사도 한국의 이방인도 아닌 그저 소피 르블랑 김으로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제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찾아낸 진정한 소속감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곳에 조금씩 속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출신 의사 소피 르블랑 김의 놀라운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소피 르블랑 김의 여정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한 용기와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응급실에서 진도의 작은 의원까지 그녀는 단순히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재발견했습니다. 소피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찾은 진정한 정체성과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가 개발한 통합 의료 모델이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며 의학의 본질이 질병 치료를 넘어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와 문화적 존중에 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용기, 다양성을 통합하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소명을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소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입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피의 영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